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죠. 람슈타인 기지에서 한 50여 개 국가가 모여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많은 무기들을 지원하기로 약속, 천명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 시간까지 들어온 내용들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가 서방으로부터 받는 무기 체계 통로죠. 우크라이나 서쪽 끝, 이 폴란드 국경 인접해 있는 그 리비우라는 도시를 차단, 점령해버려야 이 서방에서 들어오는 무기가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속 능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벨라루스 쪽에다가 병력을 또 장비를 집결시키고 훈련을 계속하면서 리비우 그리고 체르노빌 쪽으로 키이우를 치는 이런 축선 준비, 즉 북부 전선을 개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이 있고 건물들이 있고 그 위에 뭔가가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저기도 보이고. 이건 러시아 국방부 건물입니다. 국방부 건물 옥상에 뭔가가 보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어떤 그 사적인 개인 빌딩이에요. 여기에도 뭔가가 보이는데 이게 바로 판치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걸 기중기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저기다가 모스크바에 있는 국방부 그리고 일반 빌딩 옥상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방공 작전에 나섰다. 그만큼 지금 이 드니프로페트롭스크를 때려서 민간인을 40여 명이나 죽게 만든 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보복이 굉장히 두렵다. 그리고 이제 S-400도 2개 포대를 긴급하게 갖다 놨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모스크바도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자, 전가 보겠습니다. 어제는 770명의 러시아군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차는 3대 격파, 장갑차 6대 격파, 차량 7대 격파, 야포 7문 격파, 무인 항공기, 주로 이제 자폭 무인기가 아니고 정찰용 무인기 4대 격추 등의 전과가 있는데요. 뭐 계속 그렇듯이 전차, 장갑차 등의 기갑 장비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역시나 오늘도 2개 대대급 이상의 이 병력이 죽는 이런 피해를 러시아군이 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1차 대전 스타일의 돌격을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바탕으로 주요 전선 상황 보겠는데요. 유럽의회가 표결을 했어요. 러시아 전범재판소 설치, 이걸 의결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푸틴, 또 세르게이 쇼이구, 게라시모프 이런 최고 수뇌부들을 포함해서 여러 명을 기소를 했는데 푸틴이 이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표결이 어떻게 해서 됐나? 유럽의회가 있죠. 그래서 유럽의회 총원은 705명. 당연히 러시아는 유럽 EU가 아니니까 구성원이 아니고, 그래서 705명인데 그 중에서 524명이 투표에 참가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찬성이 472표, 그리고 반대는 19표, 기권 33표인데 반대 19표가 독일 의원도 2명 있고 이러면서 아주 러시아를 옹호하는, 오히려 이 우크라이나가 아동 학살을 하는 등 반인권적인 범죄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등 아주 이상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상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반대를 한 의회 의원들의 인적사항 다 까발려져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폭탄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푸틴이 전범재판소 기소됐다라는 거 하고, 유럽평의회 의장이 언젠가는 우크라이나가 EU를 이끌 것이다. 이 말은 우크라이나 EU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생존할 것이다 라는 말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더 많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점령지에서 개인 그리고 기업들의 사유재산을 강제 국유화하는 이런 나쁜 짓에
작업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이 키이우를 방문했는데 이 자포리자에 있는 에노호다르 원자력 발전소 이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에 있는 기술자들, 직원들을 러시아 국적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그걸 따르지 않는 기술자들은 강제 추방 또는 억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러 들어갔다라는 거고요.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키이우행을 지금 한답니다. 그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데 어떤 협력을 할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방공 시스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해서 이란을 압박해서 이란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뭐 이런 작업, 이런 걸 협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그동안 지금 샤이드 136 같은 자폭 드론 이란이 지원했죠. 그리고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 지원할 거라는 설이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 자기네들의 지금 국내 정세가 지금 여성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완전히 지금 난장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레짐 체인지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란이 꼬리를 말고 오히려 협력을 하던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섰어요. 자, 러시아가 강제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 불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얘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 돌아서면 뒤통수, 그냥 완전히 그냥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모든 나라가 전차 공유를 준비하고 있는데 딱 한 국가만 문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국가 이름은 이야기 안 했는데, 이름 이야기 안 해도 어느 국가인지 다 알죠. 독일, 숄츠 독일 총리를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리고 유럽 9개국이 탈린 협약을 서명했다. 에스토니아에 있는 탈린에서 9개 나라의 국방장관급 인사들이 모여서 대규모 무기 지원,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무기 지원을 하기를 합의를 했는데, 바로 이 사진입니다. 영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이렇게 9개국이 모여서 뒤에다가 이렇게 영국의 챌린저2 전차, 그리고 요건 스웨덴의 FH-77 155mm 견인포, 여기는 또 영국의 AS-90 자주포 155mm죠. 이런 무기들을 뒤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렇게 국방부 장관급 인사들이 다 국방장관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무기를 좀 지원해주자라고 협의를 하고 이제 람슈타인 회의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솔레다르에서 전선이 좀 안정화되고 있다. 지금 솔레다르 내줬지만 계속 러시아가 치고 들어왔지만 이제는 좀 다 막아냈고, 특히나 러시아군의 공세가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CNN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전황 지도죠. 어제하고 비교를 하면 이 바흐무트 남쪽에 이반가르드 지역은 계속 지금 막아내고 있고, 오피트네 쪽은 조금 이 러시아군이 약간 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돌출부 쪽에서 카모프 52 공격 헬기 한 대 격추된 거, 이건 어제 전황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 막아내고 있다. 솔레다르 쪽에서도 계속 막아내고 있고, 그 솔레다르 쪽에서 서쪽으로 조금 더 진출하면 철도 있고, 그리고 T0513 도로가 있는데 그거 다 막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이런 식으로 시드 작전 해서 러시아군의 방공무기들 오사, 부크 이런 거 격파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도 CNN이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가 크레미나에 제4 차량화 소총 여단을 투입해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크레미나는 루안스크 북부 지역이죠. 여기 크레미나를 완전히 삼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에워싸고 치고 있고, 바로 여기가 이제 리시칸스크, 세베로도네츠크죠. 그래서 이 크레미나 떨어지면 세베로도네츠크 바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미나를 삼면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많은 부대들이, 러시아 부대들이 무너졌는데 이제는 제4 차량화 소총여단 투입해서 막아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바흐무트 지역 그리고 이 크레미나 지역 합해서 우크라이나군이 어제는 총 28차례의 캐스 근접 항공 지원, 그러니까 항공기 공격 헬기나 또 전투기를 동원해서 폭격하는 이런 작업을 해줬다. 그래서 항공력은 지금
이 지역의 항공력은 우크라이나군이 우위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쟁연구소 ISW는 러시아가 벨라루스에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준비 중에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러고 있지만 능력 안 된다. 북쪽에서 공격 못할 것이다. 이런 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공격 준비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람슈타인에서 50여 개국 국가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동영상을 만드는 그 시점까지 들어온 지원 패키지, 어떤 무기들을 지원하는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서방 세계가 람슈타인 회의를 통해 그야말로 사상 최대 규모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서방제 장비로만 구성된 두세 개 기계화의 단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양인데 올봄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 정말 화끈할 것 같습니다.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 뜻을 같이 하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국가 50여 개국이 독일 람슈타인 공군기지에 모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회의를 전후해 각국이 엄청난 규모의 무기 공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기 공급을 발표한 것은 미국입니다. 워싱턴 DC 시각 1월 19일 오후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에 한 개 기계화 예단을 창설할 수 있을 만한 무기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공급하기로 한 무기는 59대의 M2A2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20대의 마인롤러 장비를 갖춘 차량을 포함한 90대의 스트라이커 차륜형 장갑차, 350대의 장갑 험비와 53대의 맥스프로 지뢰 방어 장갑차, 6대의 M577 지휘 장갑차와 8대의 어벤저 야전 방공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대규모 탄약 공급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에 치장물자로 보관되어 있던 30만 발의 탄약과 별개로 2만 발의 155mm 포탄, 9만 5천 발의 105mm 포탄, 11,800발의 120mm 박격 포탄, 2,000기의 AT4 대전차 무기, 그리고 600발의 엑스칼리버 유도 포탄, 다량의 227mm 하이마스용 로켓과 함 대레이더 미사일, 암람 미사일도 우크라이나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유럽 각국도 추가 군사 지원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르클레르 전차를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덴마크는 자국이 프랑스에 주문했던 세자르 NG 8륜형 자주포 19문 전량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양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자국의 최신의 자주포인 아처 12문과 CV90 보병 전투장갑차 50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이 공급하는 CV90은 스웨덴 육군이 350여 대를 보유하고 있는 CV9040 모델인데요. 이 장갑차는 미국이 공급하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보다 더 강력한 모델로 35톤급 차체에 전면 장갑은 러시아군의 30mm 철갑탄을 방어할 수 있고, 차체와 포탑은 모든 방향에서 14.5mm 철갑탄과 급조 폭발물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연이은 무기 공급 지원 발표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챌린저2 전차 최소 14대, 레오파르트2 전차 최소 14대,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109대, CV90 보병 전투장갑차와 마르드1 A3 보병 전투장갑차 각각 50대와 40대, 불독 보병 수송 장갑차 100대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90대, VAB 장갑차 60대와 ASCV 장갑차 39대 등 전차 28대와 장갑차 500여 대, 자주포 91문 등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력은 우크라이나 현재 기준으로 기계화 예단 두세 개를 신규 창설할 수 있는 엄청난 물량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기존 공중기동 예단이나 돌격 예단들을 모체로 올봄 공세에 투입될 두세 개 기계화 예단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각국은 우크라이나군의 대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최소 100여 대의 서방제 3세대 전차 공여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올봄 우크라이나군의 춘계 대공세, 정말 화끈한 장비 라인업을 갖추고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이 완전히 그냥 치고 나갑니다.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50대를 준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인데, 그거와 별개로 또 추가로 59대 더 준다. 그럼 다 합하면 이제 109대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팔라딘 자주포, 스트라이커, 아주 많은 양의 장갑 차량들을 미국은 준다.
아쉬운 건 이제 여기 있는 M1 전차를 좀 대량으로 좀 줘야 되는데. 자, 그리고 야, 덴마크가 좀 희한해요. 덴마크가 자기네들이 프랑스로부터 구매 계약을 체결한 세자르 자주포, 이거 신형이죠. NG형. 이 세자르 자주포, 우리 K9 자주포하고 가격이 비슷한 거예요. 성능은 뭐 상당히 떨어지지만. 어쨌든 이런 자주포 19문을 자기네들이 계약해갖고 그거 그냥 우크라이나에 줘라. 우리 안 받을게. 라고 된 거면 돈은 다 줄게. 덴마크는 뭐 이거 그냥 우크라이나 줘버리고 우리 K9 사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훅 드는데요. 아무튼 덴마크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야, 스웨덴 CV90 이거 만든 나라가 스웨덴이죠. CV9040 이제 9040은 40mm 기관포를 장착한 게 CV9040, 35mm 기관포를 장착했으면 9035, 30mm를 장착했으면 9030 뭐 이런 그 제식명으로 불립니다. 그 중에서 스웨덴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9040 40mm 버전을 이걸 갖다가 50대를 준다. 자, 이게 전면 장갑이 30mm 기관포 막을 수 있고 측면 14.5mm 다 막을 수 있고 굉장히 강력한 방어력이죠. 이걸 이제 준다. 딱 봐도 이건 뭐 거의 경전차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기계화 전력을 갖추게 되는데 문제는 전차 수량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프랑스도 우리 말이야 르클레르 전차 이거 줄 수 있어 검토 중이야 라고 프랑스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셜로 나왔기 때문에 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나왔으면. 그래서 르클레르 전차는 44구경장의 전차포가 주력을 이룰 때 서방 최초로 52구경장의 아주 장포신을 채택을 해서 공격력 그리고 방어력 또 뭐 이 전투체계 모든 것이 3.5세대의 최초다라고 자랑했던 그 전차인데 아마 이 르클레르가 들어가게 되면 뭐 피아 다 떠나서 러시아군, 우크라이나군 그리고 서방이 지원해주는 모든 전차 다 합해서 거의 뭐 짱 먹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강력한 그런 전차인데 이런 전차가 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전차 한 개 대대가 한 30대 정도 되죠. 그러면 이제 프랑스가 르클레르 좀 주고 그리고 프랑스 르클레르로 한 개 대대 그리고 영국이 준 챌린저2로 한 개 대대 그리고 독일제 레오파르트2 A4로 한 개 대대 전차 대대 3개 만들고 그리고 지금 뭐 장갑차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니까 그 장갑차들 딱딱 붙여가지고 한 2개 대대에서 3개 대대 이렇게 만들어서 전차 1개 대대 장갑차 3개 대대 뭐 이렇게 해서 3개 기계화 예단을 완전히 서방제 장비로만 딱 해가지고 세팅해서 만들 수 있죠. 3개 기계화 예단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이 충계 대공세 때 러시아군을 완전히 그냥 밀어붙여 버려서 잃었던 영토 다 탈환하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 회의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 계속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또 추가로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뭐 설날이지만 그래도 방송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세계가 올봄 대공세를 위한 전력 재정비 작업에 착수하면서 러시아의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이 동부전선에 배치되었던 제1근위 전차군 지휘부를 벨라루스 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아 부대 재정비와 북부전선 재침공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루안스크주 북부의 스타로벨스크 일대에 배치했던 제1근위 전차군 전력을 벨라루스 지역으로 이동 배치하기 시작했으며 이들 전력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주 북부 지역에서 공세 준비를 시작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현지 시각 1월 20일 리포트했습니다. 이 같은 부대 재배치는 지난 1월 11일 발레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이 우크라이나 특수군사작전 합동군 총사령관을 맡은 직후에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는 이곳에 제1근위 전차군 예하 부대들을 하나 둘씩 불러 모아 벨라루스 남부 레시카 지역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워싱턴 소식통들이 전하고 있는 벨라루스 전개 제1근위 전차군 전력은 최근 크레미나 외곽 방어전에서 70% 이상 전력 손실이 있고 패퇴했던 제47근위 전차 사단의 잔여 병력, 최근 T-90M 전차 신규 생산 물량을 인수해 전력을 강화한 제2근위 차량화 소총사단,
비교적 전력을 온전히 보존하고 있는 제4 근위 전차 사단의 일부 전력 등입니다. 오신트 소식통들은 현재까지 벨라루스에 전개된 제1 근위 전차군은 간편 상태로 당장은 전투 임무 투입이 불가능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재편성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전차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이 부대들은 신규 생산된 전차보다는 벨라루스군이 860여 대 보유하고 있는 T-72 계열 전차들 가운데 일부를 현지에서 개량해 인수하는 형태로 전력 재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벨라루스 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동계연합훈련을 구실로 벨라루스에 들어온 러시아군 병력 1만여 명이 벨라루스 각지의 훈련장을 돌며 소규모 제대 전투 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훈련은 벨라루스 육군이 훈련장은 물론 장비와 물자를 제공하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북부 지역에 정규 전투예단을 거의 배치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체르니우 방면에는 제1전차 예단의 일부가, 키우 북부 지역은 제30기계화 예단의 일부 전력만 배치되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러시아군이 북부 전선을 다시 열 경우에 우크라이나군의 대응 전력은 영토 방위 예단 5개 예단과 국경 수비대 일부 전력으로 러시아군을 막아내야 하는데요. 이들 전력으로는 군단급 기갑부대인 제1 근위 전차군을 막아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과 오신트 소식통들은 러시아가 북부 전선을 다시 열 경우에 부대를 두 방면으로 나누어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 근위 전차군을 중심으로 한 기갑부대는 지난해 개전 초와 유사한 루트로 키우를 직접 강타하고 신규 동원되는 대규모 보병 전력은 북서부 국경지역인 볼린주, 리우네주, 지토미르주에 걸쳐있는 프리피아트 습지를 관통해 리비우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서방 국가들이 대규모 기갑, 포병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해 우크라이나의 군단급 기갑부대 창설을 돕는 것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장비로 전력을 갖추어 반격 작전에 나서기 전에 승부를 보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북부 전선을 다시 열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감시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러시아가 진짜로 다시 벨라루스 축선을 활용해서 칠 것 같습니다. 벨라루스군은 여기에 연합하지 않고 러시아가 지금 이제 대규모 동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병력들 이제 집어넣어서 치고 내려갈 것 같다라는 건데 지금 벨라루스군이 가지고 있는 T-72 전차 한 850대 되는데 그걸 계속 지금 러시아에게 밀어주고 있다 이거예요. 러시아 전차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이 벨라루스군의 T-72를 가지고 훈련하고 있는 러시아군 사진이고요. 지금 현재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벨라루스군이 어떻게 벨라루스 지역에 러시아군이 배치되어 있냐. 여기 선이 지금 국경이에요. 여기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기는 벨라루스인데 여기 아래에 들어가면 이제 체르니우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군급 별 4개가 있으니까 군급인데 사실은 뭐 군단급 마이너스 전력이죠. 군급 지휘부가 여기 있고 여기에 기갑사단 그리고 또 여기에 기계화 사단 또 여기에 차량화 보병 여단 뭐 이렇게가 편제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다 사단급 전력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가 직진으로 해서 내려가면 체르노빌을 통해서 키우 서쪽으로 들어가는 축선이고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 체르니우 쪽에서 해서 뭐 브로바리 뭐 그쪽으로 들어가는 키우 동쪽으로 들어가는 축선이에요. 이 축선이. 그렇게 해서 여기에 딱 있음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체르니우 축선도 방어해야 되고 체르노빌 뭐 부차, 이르핀 이 지역 개전 초에 굉장히 피해 컸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방어해야 되고 두 개의 축선을 동시에 방어하게끔 딱 여기 지금 중간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바로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인데 직진 내려오면 이 드네프르 강을 기점으로 서쪽으로 내려온 것이고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바로 체르니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키우를 치는 쪽이에요. 여기 딱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양쪽을 동시 방어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여기 있는 리비우, 이 리비우를 점령해버려야 폴란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자들 리비우에 다 이제 여기 집적돼서 퍼지는데
예, 그래서 이쪽으로 보병부대를 집어넣겠다. 왜냐, 이게 다 습질합니다. 그래서 보병부대를 집어넣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기갑부대가 없어요. 지금 기갑부대가. 그래서 빨리 뭔가 기계화 부대 하나 정도는 각각 축선에 하나 정도씩은 배치를 해놔야 개전초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나토는 이 루마니아에다가 E3 조기 경보기 그리고 E8 조인트 스타즈를 계속 보내가지고 증강 배치해가지고 러시아군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